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의대 외과 안수민입니다. 저는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비만대사수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두 차례 기회가 돼서 관련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이 되고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물론 수술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 고도비만에 대한 비만대사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 그리고 그 효과 등등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도를 높이는 강의나 아니면 설명들을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게 제가 하는 일 중에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또 된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에 2019년도 이후에 비만대사 수술이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된 5년째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약 한 통계상으로는 15,000분 이상의 환자들이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죠.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하는 데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아주 미미한 그런 분들만이 수술에 직접 혜택을 볼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배경에서 수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부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사회나 가족들로부터 지원을 잘 받아서 수술 후에 새로운 삶을 사는 기회를 많이 얻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급한 분들이 먼저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외래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수술을 아직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다면 빨리 또 적기에 그리고 꼭 필요한 수술을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려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을 선택하는 그런 해야 되는 이유들은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많이 익숙해져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수술적인 체중 감량에 비해서 효능과 또 그 지속 가능성의 우세성으로 인해서 내과적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비수술적 치료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운동이나 아니면 약물, 그 다이어트를 통한 그런 체중 감량 시도를 떠나서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마 일반적인 선택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요, 고도비만의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다른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취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 제 경험상 또는 여태까지 연구 결과들을 리뷰하다 보면 연령과 성별로 좀 시급성을 다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너무 익숙하시겠지만 비만대사 수술의 일반적인 적응증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충분한 체중 감량이 동시에 다른 동반 질환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선택을 하게 되죠.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요요를 경험하고 비수술적 치료에 실패한 경험들을 아주 뼈저리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대상이 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구간 30에서 35 사이이면서 여러 가지 대사질환 중에 하나를 갖고 계신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특별히 제2형 당뇨병을 목적으로 수술의 치료 목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체질량 지수를 27.5까지로 확대를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일반적인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분들입니다. 잘 느낌이 안 오시면 그렇습니다. 여자분을 기준으로 해서 키가 165cm 정도 되신다면
체중이 한 80 이상, 1, 2kg 정도를 넘어가는 구간이 체지방 지수가 3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관절 질환,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면은 수술을 받으시면 급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술적인 배경과 급여의 기준은 똑같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 같은 경우는 저 구간이 5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적응증으로 그 급여 대상이 되는 구간이 높습니다. 체지방 지수가 35 이상이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165 이상의 키로 환산을 했을 때는 90 한 5kg, 7kg 사이 이때를 넘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물게 만나는 체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적응증입니다. 그런데 이 적응증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심각하게 시급하게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가진 분들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받지 않고 요요를 계속 경험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을 때 너무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본 게 뭐냐면 이런 연령대와 성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년 남성과 여성, 물론 수술 대상자가 되면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보다는 젊은 여성, 취약한 계층입니다. 젊은 여성과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소아청소년의 수술 대상이 되는, 꼭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꼭 수술을 시급히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이 좀 어려운 수술을 선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뭐 한 세대 전에 다 연구가 끝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체중 감량 정도를 보면 얘기가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지속성이 요요 없이 된다는 걸 보면은 뭐 당연히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데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를 아래쪽에 오렌지 라인을 보시면요. 1년, 12개월이 됐을 때 비만대사 수술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30%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5년, 10년, 뭐 오래된 데이터는 20년, 30년짜리 데이터들도 있죠. 저게 유지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반면에 비수술적 치료, 이쪽에 파란 선으로 보이는 거는 1년 후에 12개월에 평가했을 때 그나마도 평가가 잘 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정도를 목표로 하죠. 그런데 대개 다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런 리서치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지하기가 워낙 힘들거든요. 그 집중적으로 약물, 다이어트, 운동을 계속 병행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탈락을 하게 되면 이제 요요가 발생하죠. 요요를 하면 치료 시작 전보다 약 한 3% 정도의 체중 증가분이 오히려 더 생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1년쯤 됐을 때는 100kg에서 시작했다면 103kg, 105kg 정도로 되는 이런 조금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십수년간 반복하는 분들도 외래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반질환 치료 효과에 관한 내용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대사증후군 전체를 봤을 때는 약 80% 정도의 수술 후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특히나 고혈압 같은 거 익숙하실 텐데 많게는 90% 이상 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이슈가 되고 있는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리서치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뭐 80% 이상에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삶의 질 개선 효과가 95% 정도 있고 5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89% 감소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수술을 선택하는 이유가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젊은 여성에게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 그 수요 현황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의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은 젊은 나이의 여자가 가장 수술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국제 비만 수술 연맹이라는 곳에서 각국의
또 회원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작년 데이터가 가을에 나왔는데 작년에 보면은 수집된 데이터가 25만 건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단일 수술로 25만 건이 시행되고 있는 게 아마 우리 익숙한 탈장 수술, 뭐 맹장 수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은 맹장 수술보다 이 비만 수술이 더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 모인 게 25만 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20만 건 이상.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한 79%, 80%가 여자였다는 거죠. 여자가 한 4분의 3, 5분의 4 정도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예, 작년 우리나라 데이터가 1,400명가량이 취합이 됐습니다. 실제로 공단에 청구된 데이터는 3,000명가량 되니까 한 60% 정도가 취합이 된 걸로 봅니다. 그 중에서 여자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75%죠. 주로 여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의 연령을 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술받은 환자분 나이의 중앙값이 36세입니다. 19개국 데이터를 쭉 일렬로 세워놓으면 세 번째로 젊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수술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전체 그 연령 구성을 봐도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보면 젊은 여자분들이 수술을 많이 대부분 받고 있는 거고 수요가 그쪽에 몰려 있는 거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들여다본 이유들이 이제 그런 거죠. 젊은 여성에게 꼭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성 비만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거죠. 호르몬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식기능 장애가 유발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악성 종양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억울하게도 수술을 했는데 종양이 생겨서 비만한 것도 억울한데 암까지 생기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예후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비만 자체가 남아있으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세 번째 건데요. 젊은 여성이 사회 심리적 비만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남성보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교육이나 경제적 성취에 아주 취약합니다. 비만이라는 이유로. 이걸 어떻게 연관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호르몬입니다. 여성이 고안드로겐 혈중에 노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만인 경우에는 그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처럼 이렇게 몸에 털이 많이 있으면 다모증, 그리고 오히려 머리는 또 머리카락은 빠져요. 그래서 탈모증 생기고요. 목이나 뭐 이런 데 다 시커멓게 돼서 피부 착색 생기고 전체적으로 남성화되죠. 보기 좋지 않습니다. 숨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난소 자체에 이제 다낭성 변화 생기고 뭐 월경 장애 생기고 생식 능력 저하돼서 불임되는 환자들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뭐 호르몬 치료를 하고 그럽니다.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궁 내막 암이라든가 난소암, 유방암 위험성은 분명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모든 연구 결과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췌장암이라든가 대장암 그리고 갑상선암 아시잖아요. 굉장히 비만이랑 연관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 유방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장 가지고 슬라이드를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비만한 여성이 정상 체중 여성보다 유방암 발생 시에 중증도가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BMI가 체질량 지수 아시죠? 상위 75% 이상이 이 빨간 그래프입니다. 1기나 0기에서는 빨간 그래프가 비만하지 않은 환자보다 빈도가 낮게 나와요. 근데 병기가 올라갈수록 비만한 환자 비중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억울하죠. 사실은 암이 걸렸는데 비만하다는 이유로 나는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이미 유방암의 중증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치료에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이 호르몬과 예후에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가끔 이제 제가 협진을 봐서 유방암 환자 수술 후에 대상에 적응증이 되는 비만하신 분들은 수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하고 비만 대사 수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건 학술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은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유방암의 예후를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비만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안 좋은 역할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만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데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인슐린 혈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대사증후군이라든가 뭐 심혈관 위험자 증가하고 당뇨병 발생은 다 좋습니다. 근데 이 고인슐린 혈증이 다시 안드로겐 생성을 촉진해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고안드로겐 혈증에 노출시켜서 또 다시 악순환을 도는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는, 특히나 젊은 여자한테는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호르몬의 영향을 강력히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제가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게 있었죠. 비만이 젊은 여성한테 사회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만이 여성에게 높은 교육 수준을 받을 기회를 많이 박탈합니다. 그리고 취업의 불이익을 명백히 받게 합니다. 그리고 임금 수준이 당연히 낮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압박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습니다.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외래 반 정도가 우울증 약을 드시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편견과 이런 낙인들, 비만은 자기 잘못이고 뭐 이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면화돼 버려요. 그래서 외부 시선이 내가 나를 보는 시설과 동일시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핀란드 연구인데요. 고전적인 연구입니다. 어떻게 보는 편이냐면요. 이 맨 왼쪽에 장기 미취업 확률을 한번 맨 오른쪽에 가서 이 노란 서클로 만드는 데 보시면, 비만하지 않은 환자보다 여자인 경우에 장기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을 확률이 2배 반이 높습니다. 취업의 불이익을 분명히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이 낮습니다. 소득이 낮을 확률, 비만하지 않은 여자분보다 1.6배 높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없을 확률 어떨까요? 1.8배 높습니다. 비만하지 않은 분들보다. 이게 결국은 지지해주는 친구도 없고 소득도 낮고 미취업 상태에 있고 좋은 환경에 처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여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비만학회에서 연구했던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이 비만을 겪고 있을 확률이 이제 27% 가능성이죠. 우리나라 기준은 사실은 조금 비만 체질량 지수가 낮습니다. 25로 되어 있는데 여하튼 간에 25 이상이 27.8%. 근데 10년 전에도 23%로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반면에 남자가 재밌습니다. 남자는 10년 전에는 37%였는데 49%로 12%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남성은 별로 관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비만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은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놓여 있고요. 거기에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끊임없이 뭐 운동이나 이런 걸 찾으려 하고 끊임없이 요요를 경험하고 약물을 쓰고 끊임없이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자, 여성이 그러면 이런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회 안에서 어떤 인식을 받을까요? 이것도 비만학회에서 23년도 3월, 작년 3월이군요. 이때 이제 서베이를 한 건데 여성 10명 중에서 7명은 비만에 대해서 본인이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그렇지 않죠.
이런데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꾸 비만 환자 얘기만 하는데 그럼 사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우리는 아직 시도가 미미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시작이 됐는데 뭐냐면 이런 잘못된 오해, 비만에 대한 그다음에 편견, 그리고 낙인 찍기, 그다음에 차별 이런 거를 사회로부터 추방하자. 이런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한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건데요. 네이처에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2019년도에 이 36개 기관의 여러 이제 석학들이 비만에 관련된 뭐 수술자도 있고 뭐 내과 선생님도 있고 등등등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 같이 먹고 자면서 모든 데이터를 이 낙인 찍기에 관한 데이터를 다 리뷰를 하고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성명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참 많은데 하나만 뭐 보여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여성에서 비만으로 인한 차별, weight discrimination이 얼마나 그럼 사회에 존재하느냐. 여러 가지 스타디를 봤을 때, 이게 서베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많게는 42%에서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실체다 이런 거죠. 언급하기 참 힘든 내용입니다. 사회에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차별이 심하다. 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치명적이죠. 여성일수록 더 심합니다.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술 연구 결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술적인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의 성명서를 만든 거죠. 조금 더 여성에서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더 큰 게 있습니다. 이런 편견, 체중이나 아니면 비만에 대한 편견이 여성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어떻건 나는 뭐 그냥 어차피 뚱뚱할 거야. 난 잘 안 돼. 뚱뚱한 여자는 뭐 어차피 좋은 데를 받을 수도 없어. 뭐 여기에 굴레 본인 스스로를 묻는 거죠. 그래서 비만에 대한 이제 편견 이런 걸 내재화하는 비율이 그러면 여성인 경우에 얼마나 되느냐. 반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데 나의 몸무게, 나의 비만 상태에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올바른 시각으로 나를 봐줄까요? 그 올바른 시각이라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비만을 병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WHO에서 이미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확정을 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미국의 NIH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런 걸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 세대 전에 수술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찾은 거고 그것만이 유일한 치료다라고 해서 보험급여화를 미국에서는 1991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는 딱 한 세대 뒤처진 거고 그냥 그런 겁니다.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아야 될 가장 취약한 그룹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임상의학적인 이유가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요. 사회적 이유 분명히 존재하고 또 심리적인 이유도 존재합니다. 이런 데 둘러싸여 있는 거죠. 수술로라도 또는 수술을 해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공통적인 여러 가지 연령도 마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받아야 되고 시급한 그런 특징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첫 번째 그룹이 젊은 여성입니다. 아주 독립적인 의학적, 경제적, 사회,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파괴력이 굉장히 크게 사람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편견과 낙인을 이제 내면화하는 특징을 또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걸 중요하게 이분들이 생각하는지는 가중치는 좀 다릅니다. 만나보면. 우리나라 현실을 잠깐 정리를 하면 그렇죠. 젊은 여성이 수술받는 시기는 35세 전후라는 거고 수술 치료가 필요한 비만병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전입니다. 5년 내지 10년 전. 길게 잡았을 때는 10대 중후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대 초중반에 어느 정도 여건이 됐을 때 수술을 받거나 또는 자기 결정력이 생기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받는 거죠. 그러나 이미 10년, 15년, 20대를 관통하는 가장 인생의 황금기는 잃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모든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만한 젊은 여성, 고도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즐길 기회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로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비만병,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병이거든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치료가 가능하죠. 이만큼 정확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것 드뭅니다. 외과 영역에서. 네, 그런 환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수술 기회를 잡으면 좋고요. 최소한 너무 늦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수술에 적응증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망설이는 기간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기에 수술을 선택해야 하고, 그런 이유는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됐을 때는 그 동안에 허비하는 기간, 시달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게 저의 경험이고 모든 학술 연구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애들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이 소아 청소년한테 무슨 비만 수술이냐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연령 제한 없습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개인적인 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비만대사외과학회 일을 할 때 보험 만들 때였어요. 이거를 소아청소년에 꼭 필요한데 연령 제한을 없애면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높게 그냥 설정을 해놨습니다.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18세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도 그게 살아 있습니다. 그 규정이. 그런데 이제 소아 내분비 하시는 선생님들이 환자를 평가해서 성장의 종료가 됐고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수술의 적응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제가 이제 외래에서 또 보는 것도 비슷한데요. 여자인 경우에는 한 13세, 남자는 14세 정도 되면 성장이 거의 다 멈추고요. 내분비, 소아 내분비,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전문 선생님들이 대개 다 성장 종료됐으니 수술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한테 그 지금 꼭 필요한가 이런 관심을 좀 한번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바라는 거는 공부, 건강, 자존감, 인재상 이런 거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애가 학업 성취도 가능하면 좀 높았으면 좋겠고, 자존감을 가진 정말 훌륭한 미래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모든 연구 결과들은 정면으로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바라는 당연한 그런 희망과 기대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결과들, 연구 결과들은 이미 컨센서스가 또 만들어져 있고요. 학술적인 결론이 나 있는 부분이나 그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비만한 우리 아이가 삶의 질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연구한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OECD, 조금 공신력이 있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믿고 있는 OECD 데이터입니다. 2013년도 데이터인데요. 비만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32개국 를 다 통합해서 OECD 국가들을 연구를 해봤더니요. 10점 만점 만족도, 삶의 질 만족도, 우리 애들이, 비만한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과 얼만큼 차이 나나 봤습니다. 남자, 여자를 나눴는데 남자가 정상인 경우에 7.8, 여자가 경우에 10점 만점 7.4였어요. 근데 남녀 공이 현저히 통계적으로 만족도가 비만인 경우에는 낮습니다. 그래서 7.4와 6.8점으로 나왔죠.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비만한 우리 아이들은.
비만한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그러면 혹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나? 여기에 대한 연구입니다. 11에서 15세까지 따돌림에 노출될 확률을 한번 봤더니요. 비만한 남자인 경우는 16%의 아이들, 여자인 경우는 19%, 다섯 중에 하나가 따돌림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과 비교했을 때는 2배, 3배 정도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왕따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상당히 금요일 오후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듣고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 수술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풀어나가고 공론화하고 하는 과정으로서 그냥 제가 총대를 맨다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애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원래 소아외과 의사고 지금도 소아외과 의사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대사 수술을 초기에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사람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또 소아청소년, 특히나 젊은 여성들한테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애들한테 생기는 문제들이 그러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런 사회적인 편견, 낙인, 심지어 차별까지도 성인이 돼서도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비만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라는 비만인식 현황조사를 2023년도 비만학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내용이 이렇죠. 비만인 사람은 뚱뚱한 체형 때문에 쉽게 눈에 띈다. 말은 부드럽게 했습니다. 70%가 그렇게 되는데 남들과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게을러 보인답니다. 예. 그리고 의지력과 자제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또 여성들은 굉장히 심하게 내면화하고 있고 외부의 시각을. 여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치료에 대해서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얘기에는 사실은 청소년이나 여성에 있어서 특징적인 수술 후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은 다 뺐습니다. 내용도 많거니와 또 오늘은 그런 게 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수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만한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까 하는 점입니다. OECD에 여기 32개국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프가 하향으로 되어 있죠. 맨 흐린 쪽에 각국에 3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근데 비만하지 않은 소아청소년과 비만한 소아청소년 우측에 있는 그래프들은 극명하게 학업성 지수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 결과를 보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연구 결과들이 있다가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결론이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비만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오늘 슬라이드에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브레인 펑션, 뇌 기능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비만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호르몬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여러 연구 결과마다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만 뇌 기능이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학술적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너무 우울한 결과이죠, 그런 것들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이 비만한데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예. 성인이랑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병들은.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남성화되고 여자 친구들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뭐 천식, 기면증, 다음날 학교 가서 앉아있질 못해요. 눈을 못 뜨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허리, 무릎, 얘들 다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 뭐 만성 두통에 시달리니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뭐 이미 상실될 대로 상실된 상황이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조기 발현되는데 조기 발현될수록 이런 합병증들이 조기 악화된다는 문제입니다. 성인에서 생긴 비만보다 훨씬 진행이 빨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학자들이 답을 다 내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항상 여기에도 답이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아주 최상위 클래스의 저널에 발표된 연구 2016년 걸 보면 단일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비만한 청소년이 사망할 확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상인 경우보다 30, 40대를 넘어가면서 사망률이 5배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단일 질환 하나로 1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보는 결과거든요. 또 하나, 그러면 진짜 생존율의 차이가 실제로 생기나? 전체 질환, 그러니까 비만 때문에 생기는 모든 합병증을 다 원인으로 놓고, 사망 원인으로 놓고, 생존율의 차이가 생기는지를 한번 들여다본 거죠. 2020년도 연구를 하나 가져왔는데, 보면 생존 가능성입니다. 생존 가능성은 정상 체중을 갖고 있는, 위에 있는 그린 서클에 보시면, 정상 체중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18세 때 비만한 환자군 약 3만 5천 명들을 데리고 쭉 추적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18세 때 비만인데 20대 중반이 되면서 이미 생존 가능성, 생존율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의하게 벌어지는 게 18세에서 20대 중반 되면서 이미 생존 가능성을 논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여기에는 사실은 우울한 매우 비극적인 얘기지만 자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비만한 경우에 비만한 체중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생존 가능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딱 12년 추적했는데 이렇게 벌어집니다. 30세까지 추적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기대 수명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어떨까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연구한 건데 각 연령대 20대, 30대 쭉 해서 60대까지 해놓고 구분을 해서 그 연령대의 비만도별로 기대 수명들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인 경우 기대 수명이 최소한 10년 이상 짧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니죠. 문제가 큰 거는 20대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비만인 경우에 줄어들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어리고 이제 젊을수록 기대 수명에 유의미하고 충격적인 단축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소아청소년 환자를 보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학술 연구들을 또 종합하고 경험도 쌓아가면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첫째는 자존감을 크게 갉아먹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저하시킵니다. 명백하게 학술적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만의 합병증, 조기 발현하고 악화되죠.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보이나요? 현실에서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경제 수준 당연히 낮겠죠. 사회적 지위 높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조기에 잃게 됩니다. 젊어서 가뜩이나 수입이 많지 않은데 의료비가 엄청나게 크죠. 기대 수명은 단축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사회적인 손실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자아 실현의 실패로 봐야 되는 거죠.
비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인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알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체질량 지수가 30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넘는 그런 상황, 고도 비만에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정도의 비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체중, 이 구간은 지금 여기 제 강의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들은 이제 비만의 굴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시작은 사실은 부모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과체중이 되고, 그게 이제 비만 단계로 이행을 해서 비만병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비만한 부모를 둔 소아청소년은 열의 8이 또 비만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소아청소년 비만병을 앓게 되면 열의 9은 성인 비만으로 그대로 이행을 하고, 합병증은 조기 발현되고 조기에 악화되는 코스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아청소년 비만은 반드시 소아청소년 기에 끊어줘야 됩니다. 그 끊는 방법이 뭐냐? 그럼 또 다시 원론적으로 가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할 것이냐, 수술적 치료를.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수술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심각하게 수술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가장 효과가 크고 지속 가능한 유일한 체중 감량 치료가 비만 수술이다. 이거는 이미 제가 매년 의과대학 강의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강의에 들어온 지는 10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님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똑같은 일반인의 시각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거 뭐 운동하고 안 먹고 그럼 살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심한 비만 아이를 둔 부모님은 수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뭐 이런 면에서는 인식도가 수술에 대한 게 많이 증가됐다고 봅니다. 근데 장애물들이 있죠. 수술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술, 몸에 칼 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그런 국가입니다. 비만병 자체에 대한 몰이해 또는 오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편견, 그리고 낙인 찍기, 심지어 차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죠. 심지어 수술 받으신 분들도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수술 받아서 살이 사실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받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십니다. 그냥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뺐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술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전에, 저랑도 친분이 있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이제 하버드 대학의 리 카플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비만 전문가시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초청을 해서 오셨고, 이분이, 수술을 망설이는 미국 보호자들, 어머니들한테 날린, 일침이 하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기자가 됐던 거예요. 2017년도에. 수술이 아기한테 악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해요? 합병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뭐 성장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분의 답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수술 후에, 세월이 흐른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꼭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합병증들, 뭐 골다공증, 뭐 빈혈, 뭐 성장 지연, 뭐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현재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들이 체중 감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삶. 이 어려운 삶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답변을 했어요. 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건강하게 살고 학교도 제대로 마치고 친구도 있고 취직도 하고 이랬을 때 무슨 내가 뭐 빈혈이 조금 불편해, 뭐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이것도 꼭 생기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만은, 이럴 때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 사실은 좀 배부른 고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 친구,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 어머니가 이런 걱정을 할 때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때 그래서 치료되지 않은 소아 청소년 비만의 결과는 결국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힘들고 어렵게 시달리면서 지내다가 기대 수명까지 짧아지는 그런 비극을 겪는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는 우선도가 높은 그런 그룹이 있다. 학술적 결과를 제가 리뷰해보고 또 평상시 외래 보고 수술하고 추적을 하면서 본 결과를 종합하면 두 가지 그룹이 보인다는 거죠. 첫째는 젊은 여성, 20대, 허비하고 있는 20대. 그리고 미래를 잃어가는 고도비만 소아청소년입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조언 아닙니다. 그냥 권고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정말 힘들게 시달리고 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비용 허비하고 이러면서 그냥 질 낮은 인생을 계속 살게, 심지어 짧게, 이거는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 애들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고 비만은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기에 젊은 여성들한테 수술을 해서 이들 젊은 20대 젊은 여자분들 황금기를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미 아는 거죠. 유일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 환자분들 얘기를 하고 가족분들 얘기를 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계속 해야 되는 일인 거 공감합니다. 뭐냐면 비만병 그리고 비만 환자를 보는 그런 사회적 편견, 낙인, 뭐 차별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 가족, 사회, 그다음에 저희 같은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언론 매체들 여기서 나서줘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에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만큼 잘 되는지는 참 현재까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꼭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비만 대사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고도비만에 대해서 그런 취약한 그룹이 있다. 꼭 받았으면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분들이 젊은 여성과 잠시 좀 소외되어 있던 소아청소년 그룹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조금이나마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심각하게 한 번쯤 앉아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무더운 금요일 날 앉아가지고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질문을 좀 하나 볼까요? 41, 오늘 남성분은 해당이 아닌데 질문을 하셨네요. 고혈압, 천식, 디스크 질병으로. 예, 지금 모든 해당하는 그런 대사 질환들 또 이런 거 있죠. 체질량 지수를 여기 적어주질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질량 지수가 30 또는 35 이렇게 되는 경우는 수술을 받으면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약을 줄일 수 있겠는데 수술의 목적은 약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얘네들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예, 털어버리는 겁니다. 수술이니까 그만큼 리스크를 갖고 했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뭐 어려운 두려움 속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분명히 그만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약은 물론 줄이는 거고 끊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와 있는 천식, 고혈압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상태를 만드는 게 목표죠. 거기에 해당되는 수술 방법들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지는 또 이제 평가가 필요하겠죠. 비만 대사 수술 후 위가 늘어나면 제니라고 쓰신 분입니다.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예. 근데 위가 늘어났는지를 정확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라 그래서요. 간단하게 조영제 먹고 하는 검사를 보면은 물론 수술 직후 데이터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는 수술 전, 수술 직후, 며칠 후,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만 그런 데이터가 대개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조영술을 해서 위가 늘어난 게 명백히 보이면 늘어난 패턴이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패턴을 보고 재수술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이것도 다 이 플로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가능하고요. 위가 늘어나서 체중이 다시 리바운드가 됐다면, 예, 그 리바운드 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위가 늘어난 모양과 부위를 체크를 하고 그러면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냐를 결정하게 되고요.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술 방법은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지. 예, 가능합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오늘 이제 여기 해당되는 분이네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우리나라 나이 2살 정도 되시나요? 예. 몸무게가, 성함 보면 여자 이름이에요. 몸무게가 75kg입니다. 키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대사 수술에 적응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응증이 되는 것은 체질량 지수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 이상인 경우가 그때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75kg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키가 이 정도면 160 미만. 네, 이 정도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구간이 이제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 오버웨이트라고 그러죠. 서양 기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비만이지만 서양 기준으로 하면은 그냥 오버웨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수술 구간에는 아직 조금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가 없어도 제가 지금 확 답은 못 드리는데, 예, 그러면은 대상자가 30 이상인 경우 체질량 지수가 그럼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뭐가 있나요? 네네네. 뭐 그 정도 질문이 올라왔네요. 다 많이들 놀러 가셨나 봐요. 더 질문 올라온 거 없으면은 뭐 비슷한 질문들이니까 그만 강의 종료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나를 잘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금인데 제일 좋은 저녁 시간에 이렇게 그나마 재미없는 강의인데 앉아서 여기 하나만 더 답을 드릴까요? 간단하게만. 스스로 부작용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요즘은 안전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안전합니다. 매우 안전합니다. 이거는 수술 자체가 안전해진 게 아닙니다. 복강경으로 시행을 하게 된 지가 이제 한 1990년대 초반 이때 한번 점프업을 했고요. 배를 열어서 개복해서 수술할 때 굉장히 합병증이 많았거든요. 그때 얘기가 지금 이제 회자되고 있는 게 많고요.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합병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학이 많이 발전했고요. 그 발전된 의학 기술 도구들을 가지고 이 합병증이 빈도는 낮지만 아주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통 체격이 아니라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빈도는 낮습니다. 누구가 생겼을 때 조금 심각할 뿐이죠. 그래서 합병증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연구 결과를 전체 데이터를 취합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매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워낙 전 세계적으로도 합병증은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가 너무너무 훌륭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망률 전 세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몇 가지 합병증들 수준도 5분의 1, 10분의 1 수준은 낮아요. 대단히 기술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난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가끔 외래에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합니다. 이게 과연 외과 일반적인 수술과 어느 정도의 합병증 위험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담낭 수술 좀 익숙하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고. 예, 복강경 담낭 수술. 빈도나 정도가 그거보다 조금 덜합니다.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여러 선구자들이 해결을 해놨습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수술 자체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대비나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환자들을 이렇게 합병증에 쉽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다 찾아져 있고요. 엄청 아프다고 해서 겁나는데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예. 서양 같은 경우는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퇴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조사를 해보면 3일에서 4일 정도 후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술을 받으면 퇴원해서 뭐 목요일 퇴원 쉬고 주말 지난 다음에 출근할 수 있는 요 정도 시간이 됩니다. 회복 기간이. 자,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다 됐고요.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